49조 원짜리 위성 15기가 동시에 눈이 멀었습니다. 미국 9기, 이스라엘 6기. 세계 최강의 하늘 위 눈이 한꺼번에 감겨버렸습니다. 모사드 작전국장은 비웃었습니다.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가 정보전을 알겠어. 한국 연구원이 내민 기술 자료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4주 뒤 칠흑 같은 사막 하늘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던 건 그 반도체 나라의 위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했습니다. 세계 3위 정보 강국이 한국에 무릎 꿇은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이스라엘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텔아비브 지하 12m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철문이 열리는 순간 제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24개의 대형 모니터 중 19개가 시커먼 화면을 토해내고 있었고 나머지 5개에는 신호 없음이라는 흰 글자만 무기력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응급 조명의 붉은 빛 아래 80명이 넘는 분석관과 장교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핏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49조 원입니다. 미국이 하늘 위의 눈에 매년 쏟아붓는 돈이 49조 원. 거기에 우리 이스라엘이 오펙 위성 시스템에 투입한 6조 7천억 원을 더하면 55조 원이 넘는 돈이 이 순간 종이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방 진영의 정찰위성 15기가 동시에 실명했습니다. 미국 9기, 이스라엘 6기. 지구 반쪽을 감시하던 눈이 한꺼번에 감겨버린 겁니다. 저는 35년입니다. 35년 동안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켜왔습니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시작해서 걸프전의 사막 위를 날았고 레바논 하늘에서 적의 미사일을 피한 적도 있습니다. 군정보부 부장을 거쳐 지금은 총리 직속 국가안보보좌관. 이스라엘에서 총리 다음으로 안보에 관한 결정권이 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요나탄 베렌입니다. 그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포를 맛봤습니다. 심장이 갈비뼈 안쪽에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고 목구멍이 모래를 삼킨 것처럼 바짝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란이 움직였습니다. 지하 핵시설에서 대규모 활동이 포착됐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핵탄두 장착 가능성, 미사일 이동 징후. 그런데 정확한 위치도, 규모도, 진행 상황도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눈이 전부 감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러시아제 크라수와 전자전 장비를 전면 가동했습니다. 우리 위성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조준해서 센서를 포화시켜 버린 겁니다. 우리 주파수 정보가 어딘가에서 새어나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재앙이었는데 하필 그 시점에 50년 만에 초대형 모래 폭풍이 중동 전역을 덮쳤습니다. 전자전으로 6기, 모래 폭풍으로 나머지가 렌즈 보호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억지로 렌즈를 열면 모래 입자의 코팅이 벗겨져서 수조 원짜리 위성이 우주 쓰레기가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정찰국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정찰위성 9기 중 4기가 전자전에 당했고 5기가 모래 폭풍에 접혔습니다. 총 9기 비활성. 우리 6기까지 합하면 15기가 동시에 눈을 감은 겁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위성이 꺼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 손이 떨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4주 전에 제가 저지른 일 때문이었습니다. 4주 전, 저는 한국의 정찰위성 기술을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방문단의 브리핑을 7분 만에 끊어버린 건 에이탄 쇼리였지만 그걸 묵인한 건 저였습니다. 한국 연구원이 두 손으로 내민 기술 자료를 펼쳐보지도 않은 건 저였습니다.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가 무슨 정찰위성이냐고 속으로 비웃은 것도 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55조 원짜리 눈이 죄다 멀어버린 이 칠흑 같은 밤에 제가 코웃음 쳤던 바로 그 나라의 위성만이 중동 상공에서 유일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풀려면 그 4주 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텔아비브에 지중해에 겨울바람이 불던 아침이었습니다. 국방부 키르야 단지 5층 특별 브리핑실 창 너머로 지중해의 파도가 회색빛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커피향이 복도 끝까지 퍼져 있었고 저는 아침 브리핑 자료를 넘기며 붉은 펜으로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35년째 반복해온 아침 루틴이었죠. 그 루틴에 금이 간 건 비서관 다니엘이 문을 두드렸을 때였습니다. 보좌관님, 오전 10시에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방문단이 도착합니다. 위성기술 교류 브리핑이 잡혀 있습니다. 커피잔을 입에 대다 말고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한국이요? 위성기술이라고요?
지난달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건입니다. 한국 쪽에서 차세대 정찰위성 시스템을 소개하겠다고 했고 장관님께서 예우 차원에서 수락하셨습니다. 예우 차원. 그 네 글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로 가치 있는 기술이라면 예우가 아니라 전략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회의가 잡혔을 겁니다. 솔직히 그 시점에서 제 머릿속에 한국의 위성이 차지하는 자리는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유한 정찰 자산의 무게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오펙 시리즈 위성은 해상도 15cm급입니다. 400km 상공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죠. 건국 1의 실전에서 검증을 거듭해온 시스템입니다. 오펙 위성 6기를 항시 궤도에 올려놓고 중동 전역을 24시간 감시합니다. 연간 예산만 48억 달러, 한화로 6조 7천억 원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한국은요? 공개 기준으로 해상도 30cm급 위성을 몇 기 돌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대학 실험실에서 만든 모형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실전 검증 위성이 헤비급 챔피언이라면 한국 위성은 아마추어 동네 대회 출전자 수준이었죠. 10시 정각. 브리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쪽은 5명이었습니다. 수석 연구원을 앞세워 위성 개발팀 엔지니어들이 깔끔한 양복에 빈틈없이 제본된 자료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쪽은 저를 포함해 14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사드 해외작전국장 에이탄 쇼르, 공군 우주사령부 위성운용 책임자 아리엘 모르, 군정보부 분석팀장, 나오미 하다르 등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수석연구원이 제 손을 잡았을 때 손바닥 가득 박혀있는 두꺼운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실험실에서 직접 기계를 만지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혁, 나이는 52. 눈빛이 단단했고 악수하는 힘이 묵직했습니다. 순간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촉을 일부러 흘려보냈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강민혁 박사가 스크린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것은 저희의 차세대 다목적 정찰위성 플랫폼입니다. 광학 촬영과 합성계구 레이더, 다중대역 동시 운용의 위성 탑재형 에지 컴퓨팅까지 통합한 시스템입니다. 스크린에 위성의 3D 모델이 떠올랐습니다. 첫인상은 단 하나. 작다. 우리 오펙이 중형배만 한데 한국 위성은 소형차의 절반도 안 돼 보였습니다. 그때 에이탄 쇼르가 움직였습니다. 모사드 해외작전국장. 55세. 냉혈한 현장 공작원 출신으로 지구 곳곳에서 작전을 수행해온 남자. 입이 칼날 같았고 눈빛은 얼음장이었습니다. 에이탄이 제 오른쪽에서 팔짱을 끼고 콧등에 주름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저 크기 좀 봐. 우리 오펙 태양 전지판 하나보다 작은 것 같은데 저걸로 뭘 찍겠다는 건지.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경멸이었습니다. 에이탄 쇼르라는 남자는 비웃을 가치가 있는 것만 비웃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위성은 그에게 비웃을 가치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강민혁 박사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핵심은 크기가 아닙니다. 두뇌입니다. 위성 내부의 고성능 인공지능 프로세서가 촬영과 동시에 실시간 분석을 수행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에이탄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된 지 7분이 지났을 때 에이탄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잠깐, 여기서 끊겠습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강민혁 박사가 리모컨을 쥔 채 동작을 멈추고 에이탄을 바라봤습니다. 에이탄이 일어섰습니다. 180cm가 넘는 체구가 브리핑실을 압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박사님. 아주 인상적인 발표입니다. 입에서는 정중한 말이 나갔지만 눈은 정중함과 거리가 한참 멀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시선이 한국팀 5명을 느릿하게 흩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죠. 현재 궤도에 올려놓은 여러분 위성이 총 몇 기입니까? 한국 쪽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현재 운용 기체 기준 5기입니다. 에이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에서 경멸을 숨기려는 노력 따위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5기. 우리는 6기를 상시 운용합니다. 미국은 50기가 넘죠. 위성 정찰이라는 건 시스템입니다. 강 박사님. 위성 1기, 2기 띄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5기로 지구를 감시하겠다고요? 에이탄이 한 박자 끊었습니다. 그리고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이 수준의 발표는 대학원 세미나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가 정보전을 안다고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정보전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실전 경험이 없으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모릅니다.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 그 한마디가 브리핑실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한국 쪽 5명의 얼굴이 동시에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처음 악수할 때 느꼈던 그 두꺼운 굳은 살. 그 손이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는 게 보였습니다. 아리엘 모르가 거들었습니다. 태블릿을 꺼내서 스펙 비교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우리 오펙 해상도 15cm, 한국 30cm. 배율 차이가 2배입니다. 약간 더 흐린 사진이 찍힌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오펙 1기가 한국 위성 20기보다 낫습니다. 강민혁 박사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에이탄이 손바닥을 아래로 눌러 보이며 잘랐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술 발전에 경의를 표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스라엘 정보 네트워크에 한국 위성 데이터를 연결할 실익은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이 좋은 칩을 만들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칩 만드는 것과 전쟁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건국 이래 하루도 전쟁을 쉰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회의 시작 7분 만이었습니다. 한국팀은 30분짜리 발표를 7분 만에 잘린 겁니다. 저는 묵인했습니다. 에이탄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에이탄처럼 대놓고 말할 위치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한국팀이 자료를 챙겨서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한국팀이 문을 나서자마자 에이탄이 한 짓은 지금 생각해도 속이 뒤틀립니다. 강민혁 박사가 두 손으로 건넨 기술 자료 바인더를 집어들더니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누가 줬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는 거야.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입꼬리가 올라간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춘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민혁 박사가 문 앞에서 그 소리를 들었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나서는 그의 등이 유난히 곧았습니다. 분노를 통째로 삼키고 있다는 것이 척추 라인에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틈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못을 박듯 또렷했습니다. 보좌관님, 사막에서 눈이 먼 날 저희를 떠올리실 겁니다. 에이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막에서 눈이 멀다니. 우리가 사막의 전문가인데 한국 사람이 사막을 가르치려 드는 거야?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지. 저도 웃었습니다. 에이탄의 판단이 100% 맞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4주 뒤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묵인한 모욕이 얼마나 큰 대가로 돌아올지. 에이탄이 쓰레기통에 던진 그 자료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었는지. 강민혁 박사의 그 마지막 한마디가 예언이 아니라 경고였다는 것을. 그날 저녁 텔아비브 자택으로 돌아와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지중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방문단 따위는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4주가 흘렀습니다. 새벽 2시. 침대 옆 빨간 전화기가 시뻘건 빛을 내뿜으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화기가 울린다는 건 한 가지를 뜻합니다. 국가 비상사태. 전용 차량이 자택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텔아비브 시내에서 키르야 국방 단지까지 5분. 뒷좌석에서 건네받은 보안 태블릿의 보고서를 여는 순간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중부 핵시설에서 대규모 활동 포착, 지하 벙커에서 미사일 이동 징후, 핵탄두 장착 가능성, 정확한 위치 및 규모 확인 불가, 정찰 자산 전면 비활성. 그때까지만 해도 일시적 장애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오펙이 한꺼번에 무너질 리 없다고. 6조 7천억 원짜리 시스템이 한순간에 쓸모 없어질 리 없다고. 그 확신을 품고 국가위기관리센터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철문이 열린 순간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이야기의 처음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지옥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20개 모니터 중 19개가 죽어 있었고 붉은 비상등이 천장에서 미친 듯이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80명 넘는 인원이 키보드를 두들기고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지만 누구의 표정에도 해답은 없었습니다. 아리엘 모르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4주 전 한국 위성 20기보다 오펙 1기가 낫다고 자부하던 그 얼굴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고 눈 밑에 시커먼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최악입니다. 오펙 전 기체가 비활성입니다.
3기는 전자전 공격에 센서가 포화됐고 나머지 3기는 모래 폭풍에 렌즈 보호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억지로 열면 코팅이 벗겨집니다. 미국은요? 같습니다. 국가정찰국에서 연락 왔습니다. 9기 전부 비활성. 합치면 15기가 동시에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가라앉았습니다. 15기. 서방 진영이 중동에 배치한 정찰위성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위기관리센터 한가운데 서서 중앙 디스플레이를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한 중동 지역 지도 위에 각국 위성의 궤도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위성은 파란 점, 미국은 빨간 점, 유럽은 노란 점. 그 모든 점들이 중동 상공을 피해 물러나 있거나 비활성을 뜻하는 회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촘촘하게 짜놓은 감시망이 흔적도 없이 녹아내린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디스플레이 한쪽 구석에서 깜빡이는 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록색, 파랑도 빨강도 노랑도 아닌 초록색 점이 딱 하나. 다른 위성들이 전부 폭풍을 피해 뒤로 물러나거나 꺼져 있는 그 한가운데를 그 점 하나만이 유유히 관통하며 궤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을 뚫고 나는 독수리처럼 저는 그 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느 나라 위성인지 표식을 확인하려 했지만 축소된 지도에서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아리엘, 저 초록색 점은 뭐지? 아리엘이 고개를 돌려 디스플레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콧등에 주름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한국 위성입니다. 레이더 모드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 기상 조건에서 레이더를 켜봤자 노이즈 덩어리밖에 안 잡힙니다. 배터리만 낭비하는 거죠. 무시하셔도 됩니다. 한국 위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4주 전 브리핑실에서 강민혁 박사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갑자기 뇌리를 관통했습니다. 사막에서 눈이 먼 날 저희를 떠올리실 겁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그가 이걸 예견한 건 아니겠지. 우연이겠지. 하지만 저 초록색 점은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55조 원을 쏟아부은 서방의 눈이 죄다 감긴 이 칠흑 같은 밤에 한반도에서 날아온 작은 위성 하나만이 홀로 깨어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디스플레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파랑과 빨강과 회색으로 뒤덮인 지도 위에서 그 초록빛 한 점이 느리게 호를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거인이 쓰러진 폭풍의 한복판을 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바로 그 순간 벽면 스피커에서 보안회선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총리실이었습니다. 베렘 보좌관. 지금 중동 상공을 볼 수 있는 위성이 있기는 합니까? 총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답을 기다리는 침묵이 수화기 너머에서 압력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초록색 점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35년 안보 경력에서 제 입으로 뱉어야 할 가장 치욕적인 문장이 될 터였습니다. 총리님,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의 정찰 자산은 전부 비활성 상태입니다. 한 박자 쉬었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찰위성이 현재 중동 상공에서 가동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한국 위성이라고? 총리의 목소리에 당혹감과 불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리도 아닙니다. 세계 3위 정보 강국 이스라엘의 안보 보좌관이 한국의 손을 빌려야 한다니. 이건 이스라엘 정보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에 연락하려면 에이탄 쇼르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4주 전 한국팀의 기술 자료를 쓰레기통에 던진 바로 그 남자를.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가 정보전을 알겠냐고 비웃었던 바로 그 입에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자는 말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총리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즉시 한국에 연락하세요. 지금 당장.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에 아직도 진동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에이탄 쇼르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일치선으로 굳어 있었고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총리가 뭐래? 한국에 연락하래. 에이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관자놀이에 핏줄이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모사드가 한국한테 손을 벌린다고. 삼성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내가 죽기 전에는 안 된다. 에이탄. 지금 이란에서 핵탄두가 장착되고 있어.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의 목숨이 달린 상황이야.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니야. 자존심이 아니야, 베렌. 신뢰의 문제야.
전쟁 한 번 안 해본 나라의 데이터에 국가 안보를 걸겠다고? 그 데이터가 엉터리면 어쩔 건데? 누가 책임져? 에이탄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로 군사작전을 하다가 실패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이미 날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에이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0이야, 에이탄. 한국 데이터가 50%짜리 쓰레기라고 해도 0보다는 낫다. 자존심으로 국민을 죽일 수는 없어. 에이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 근육이 단단하게 뭉치는 게 보였습니다. 5초간 저를 노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의한 게 아니었습니다. 묵인한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보안회선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진호음이 울릴 때마다 4주 전 에이탄이 내뱉었던 단어 하나하나가 메아리쳤습니다.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 대학원 세미나, 전쟁을 모른다. 그 말들이 수화기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에이탄은 제 뒤에서 팔짱을 낀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불쾌함과 굴욕감이 가득했습니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패하면 너도 끝이야, 베렌.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위성운용센터로 연결합니다. 긴급 보안 회선이 연결되기까지 3분이 걸렸습니다. 그 3분이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위기관리센터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고 주변의 소리가 전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멀어졌습니다. 귓속에는 오직 제 심장이 쿵쿵거리는 박동만 울렸습니다. 진호음이 3번 울린 뒤 수화기 너머에서 한국어가 들려왔고 곧 통역관의 영어가 뒤따랐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위성운용센터입니다. 용건을 말씀하십시오.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막혀서 첫 마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세계 각국 정보기관에 지시를 내리고 동맹국의 정보를 위해서 내려주던 사람이 4주 전 7분 만에 발표를 잘라버리고 기술 자료를 쓰레기통에 쳐넣은 바로 그 상대에게 이제 제발 도와달라고 빌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 요나탄 베렌입니다. 한국 측 정찰위성 운용 책임자와 긴급 통화를 요청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1분, 2분. 벽면 모니터 위에서 이란 핵시설을 나타내는 붉은 원이 심장처럼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깜빡임이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베렌 보좌관님, 오랜만입니다. 4주 전 텔아비브에서 뵈봤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주 전 에이탄이 7분 만에 발표를 잘라버렸던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라는 말이 쏟아질 때 주먹을 꽉 쥐고 말없이 돌아서던 바로 그 사람, 강민혁 박사. 목소리에서 감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비웃음인지 아니면 그냥 업무적인 건지. 그 무표정한 평온이 오히려 가슴을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에이탄이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턱을 치켜들고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가 갈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사님, 현재 중동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정찰 자산이 전부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한국 측 위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연도칼로 자존심을 깎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를 잡은 손에 지나치게 힘이 들어가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작 3초. 하지만 그 침묵 안에서 저는 4주 전 에이탄이 던진 모든 모욕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보좌관님, 4주 전 발표를 7분 만에 끊으셨죠. 저희 기술 자료는 받아보셨습니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귀 뒤쪽까지 빨개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뒤에 선 에이탄이 제 얼굴을 힐끗 보더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기술 자료를 읽었느냐고. 읽기는커녕 에이탄이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대응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수백만 이스라엘 국민의 목숨이 달린 상황입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5초. 그 5초 동안 위기관리센터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관자놀이를 때리는 것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강민혁 박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 저희 데이터는 보조 참고용이 아니라 주력으로 쓰이는 겁니까? 4주 전처럼 대학원 세미나 수준이라고 치워버리시지는 않으실 겁니까?
그 질문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에이탄이 대학원 세미나에서 하라고 조롱했던 말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에이탄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기가 뱉은 말이 부메랑이 되어 제일 아픈 곳에 꽂힌 겁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존심 따위를 내세울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주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 요청하는 겁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목소리에 온기가 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위성은 중동상공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25분 뒤 첫 번째 데이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쉬려는 찰나 강민혁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보좌관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데이터를 받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7분 만에 끊지 마십시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에 아직도 진동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에이탄이 벽에서 등을 떼며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뭐래? 25분 뒤에 데이터를 보내준다고. 에이탄이 코웃음을 흘렸습니다. 이 모래 폭풍 속에서 뭘 보내줘. 노이즈 덩어리겠지. 참고 자료 정도는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저는 에이탄처럼 비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민혁 박사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자신감.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4주 전에 모욕을 당하고도 분노로 되갚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는 요청에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데이터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여유의 바닥에 깔린 것이 뭔지, 그 자신감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처음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5분. 그 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 커피잔조차 손대지 못했습니다. 디스플레이 구석에서 초록빛으로 빛나는 한국 위성의 궤적만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점은 여전히 모래 폭풍 한가운데를 유유히 가로지르며 궤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펙이 눈을 감은 바로 그 하늘을, 미국의 위성 9기가 꼬리를 내린 바로 그 지옥을, 에이탄이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라 비웃었던 그 나라의 위성만이 홀로 깨어서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에이탄은 벽에 기대 팔짱을 낀 채 초록색 점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꽉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뜻하는 바를 저는 알았습니다. 에이탄 쇼르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저 작은 점이 단순한 노이즈 수집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을. 하지만 에이탄은 절대 그걸 입 밖에 내지 않을 남자였습니다. 자존심이 뼈에 박힌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건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때라는 걸. 25분.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43분이었습니다. 텔아비브의 하늘은 아직 깜깜했지만 중동 상공 500km에서는 한국의 초록색 눈이 여전히 잠들지 않고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보내올 데이터가 무엇일지, 그것이 이 밤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4주 전 에이탄이 쓰레기통에 던진 자료의 무게가 이 순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의 무게보다 무거워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23분 뒤 보안 통신망을 통해 한국에서 데이터 패키지가 도착했습니다. 군정보부 위성 영상분석팀장 나오미 하다르가 모니터 앞에서 손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보좌관님, 한국에서 데이터가 왔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 67메가바이트입니다. 그 숫자에 아리엘 모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펙의 아버지라 불리는 남자, 이스라엘 위성 기술의 산증인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67메가바이트. 위성 원본 이미지라면 한 장의 사기가는 되어야 해. 67메가바이트면 스마트폰 사진 한 장 수준이야. 전송 오류 아닌가? 나오미가 패킷 무결성을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송 오류가 아닙니다. 패킷 체크섬 정상이고 한국 측에서 의도적으로 이 용량으로 보낸 겁니다. 에이탄 쇼르가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벽에 기대선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4주 전 쓰레기통에 자료를 던지던 그 표정이 다시 올라와 있었습니다. 67메가바이트.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노이즈 덩어리지. 한국 애들이 모래 폭풍 속에서 레이더를 켜봤자 쓸만한 게 나올 리 없잖아. 저건 보나마나 해상도 떨어지는 흐릿한 사진 몇 장이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 에이탄의 목소리에는 안도감마저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 데이터가 쓸모없다면 자기가 사주 전에 한 행동이 정당화되니까요.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가 정보전을 모른다는 자기 판단이 맞았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사주 전 브리핑실에서 강민혁 박사가 했던 말이 갑자기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그때는 귀에 담지도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핵심은 크기가 아닙니다. 두뇌입니다. 위성 내부에서 인공지능이 실시간 분석을 수행합니다.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건 원본이 아니라 분석이 완료된 최종 보고서입니다. 등줄기를 타고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오미, 잠깐. 이건 사진이 아니야. 네. 위성이 직접 분석해서 보낸 결과물이야. 원본을 내려보낸 게 아니라 궤도 위에서 분석을 끝내고 결론만 전송한 거야. 그래서 67MB인 거야. 나오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리엘 모르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위성 내부에서 분석을 끝낸다고요? 우주 방사선에 영하 수백 도를 오가는 극한 환경에서 고도의 인공지능 연산을 돌린다는 겁니까? 그건 우리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이 6년째 매달리고 있는 과제입니다. 시제품조차 완성하지 못한 상태인데. 열어봐. 나오미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안 복호와 절차를 거치자 화면에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위기관리센터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나오미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리엘 모르가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모래 폭풍 한가운데서 촬영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선명한 영상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위성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8가지 색깔의 등고선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입체 지형도였습니다. 지표면부터 지하 38m까지 마치 몸속을 찍는 CT 촬영. 사진처럼 땅 밑에 구조물이 켜켜이 벗겨져 드러나 있었습니다. 5개 층이었습니다. 지하 38m에 걸쳐 5개 층의 구조물이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오펙이 18년간 이란을 감시하면서 윤곽조차 잡지 못한 시설의 내부가 처음으로 인류의 눈앞에 드러난 겁니다. 저는 화면 앞에 다가서서 숨을 멈췄습니다. 모니터에서 나오는 푸른빛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심장이 갈비뼈 안쪽에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나오미, 이걸 어떻게 찍은 건지 분석해. 나오미가 데이터 헤더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미친 듯이 날아다녔습니다. 40초 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얼굴에 경악과 경외가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한국 위성이 다중대역 합성계구 레이더를 동시에 운용했습니다. X밴드와 L밴드를 동시에 쏘면서 모래 입자가 만들어내는 난반사 패턴을 실시간으로 연산해서 노이즈를 걸러냈습니다. L밴드는 파장이 길어서 모래를 뚫고 들어가는데 X밴드와 조합하면 지하 구조물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이건 저희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연구소에서 이론적으로만 검토하던 기술입니다. 논문조차 아직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걸 실전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리엘 모르도 말을 잃었습니다. 4주 전 스펙 비교표를 띄워놓고 오펙 1기가 한국 위성 20기보다 낫다고 단언했던 남자가 입을 벌린 채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에이탄 쇼르는 벽에서 등을 떼고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불신이 남아있었지만 눈이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4주 전의 오만함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입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에이탄 쇼르라는 남자는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더 내려봐. 나오미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등고선 지도 아래에 한국 위성의 인공지능이 작성한 분석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나란히 적힌 그 문서는 소름이 돋을 만큼 정밀했습니다. 지하 복합시설 깊이 38m 총 5개 층. 1층 인원거주 구역, 침상 64개 감지, 추정 인원 55명에서 60명. 2층 전자 장비 집중 구역, 전자기 방출 패턴 분석 결과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 가동 징후. 3층 대형 엔진 테스트 구역, 최근 8시간 이내 고온 연소. 흔적, 지표면 열복사 잔여량으로 추산한 연소 온도 섭씨 3200도. 4층 미사일 조립 및 보관 구역, 수직 갱도 연결 확인. 5층 차폐 강화 구역, 3중 콘크리트 차폐벽, 방사선 차폐 구조 확인, 핵물질 저장소 추정 신뢰도 98.7%. 보고서를 읽는 동안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위성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작전 보고서였습니다. 우리 군정보부 분석관 300명이 밤을 새워도 나흘은 걸릴 수준의 보고서를 한국 위성 하나가 궤도를 도는 몇 분 만에 완성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에이탄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칼날 같던 확신이 사라지고 미세한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 신뢰도를 독자적으로 검증할 수 있나? 나오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한국 위성이 2번의 궤도, 통과 데이터를 간섭계 방식으로 교차 대조했습니다. 종합 신뢰도 98.1%. 참고로 우리 오펙 시스템의 분석 평균 신뢰도는 87%입니다. 그 숫자가 위기관리센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98.1대 87점, 한국 위성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 시스템보다 11%나 높은 정확도를 찍고 있었습니다. 아리엘 모르가 제 옆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불가능해요. 저 크기의 위성에서 이런 해상도가 나올 수 없어요. 물리 법칙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렌즈 지름이 커야 해상도가 나오고 태양 전지판이 넓어야 전력이 버티고 연료 탱크가 커야 수명이 깁니다. 한국 위성은 우리의 7분의 1 크기인데 이건 물리학을 거스르는 겁니다. 나오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물리학을 거스른 게 아닙니다, 아리엘. 물리학의 한계를 인공지능으로 우회한 겁니다. 렌즈가 작아서 해상도가 낮다면 여러 대역의 레이더를 동시에 쏘고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합성해서 초해상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드웨어가 작으면 소프트웨어로 이기면 된다는 발상이죠. 우리가 위성을 크게 만드는데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위성에게 두뇌를 심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4주 전 기억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강민혁 박사가 발표 첫 슬라이드에서 한 말. 저희 시스템의 핵심은 크기가 아닙니다. 두뇌입니다. 그때 에이탄이 7분 만에 끊어버렸죠. 하지만 지금 눈앞의 데이터가 그 말이 허풍이 아니었음을 처절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67MB, 스마트폰 사진 한 장 크기. 그 안에 이스라엘 정보기관 전체가 나흘 밤을 새워도 만들지 못할 분석이 빈틈없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크기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두뇌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오미가 화면 아래쪽에서 추가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보좌관님, 밑에 뭔가 더 있습니다. 지표면 변이 데이터입니다. 기괴한 파형 그래프가 펼쳐졌습니다. 물결치는 듯한 곡선이 미세한 파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한국 위성이 같은 지점을 2번 통과하면서 간섭계 레이더로 촬영한 겁니다. 첫 번째 통과와 두 번째 통과 사이의 지표면이 0.2mm 가라앉았습니다. 0.2mm, 400km 상공에서 0.2mm를 잡아냈다고? 나오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경외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 보좌관님. 지하에서 엔진 테스트를 하면 고열 때문에 흙이 팽창했다가 식으면서 미세하게 수축합니다. 한국 위성은 그 수축 패턴을 분석해서 지하 구조물의 정확한 형태를 역으로 추적했습니다. 여기 빨간 구역이 엔진 테스트실이고 그 오른쪽 파란 통로가 미사일 보관실로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인데요. 나오미가 화면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노란 점. 지표면 수축이 가장 크게 관측된 곳입니다. 지하에서 가장 뜨거운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 위성의 인공지능이 이 지점의 열복사 패턴을 분석한 결론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나오미가 보고서의 한 줄을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체 연료 로켓 모터 점화 테스트 완료 추정. 지표면 열 잔여량 역산 결과 연소 시간 47초. 추력 패턴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부스터와 일치. 핵탄두 탑재 가능 미사일의 최종 점검 단계로 판단. 신뢰도 96.4%. 위기관리센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80명이 넘는 인원이 동시에 숨을 삼킨 것 같았습니다. 에어컨 팬이 돌아가는 소리와 서버의 윙거림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노려보며 머릿속으로 18년이라는 시간을 되짚었습니다. 오펙 위성이 이란을 감시하기 시작한 지 18년. 그 18년 동안 우리는 이란 핵시설의 위치조차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지하에 뭔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몇 층인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지금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늘 안개 속이었습니다. 그 안개를 한국 위성 하나가 단 2번의 궤도 통과로 걷어버린 겁니다.
아리엘 모르가 의자에 깊숙이 등을 묻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펙의 아버지라 불리던 남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친 위성 시스템이 18년간 해내지 못한 일을 자기가 스펙 비교표로 조롱했던 그 작은 위성이 몇 분 만에 해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리엘이 손을 내리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세대가 다릅니다. 우리 오펙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한국 위성은 생각하는 두뇌입니다. 같은 범주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4주 전에 스펙 비교표를 보여드렸죠. 해상도 15cm 대 30cm라고. 하지만 해상도라는 단일 잣대로는 이 위성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눈입니다. 아리엘의 인정. 그것은 기술자로서의 백기였습니다. 오펙에 평생을 바친 남자가 자기 손으로 만든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한 겁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에이탄 쇼르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풀지도 않았고 벽에서 등을 떼지도 않았습니다. 눈만 가늘게 뜨고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인정하면 자기가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챕터 6 적이 방해하면 할수록 더 잘 보인다고요? 첫 번째 데이터가 도착한 지 1시간 반이 지났을 때 한국에서 두 번째 데이터 패키지가 날아왔습니다. 나오미가 급히 달려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태블릿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두 번째 패키지입니다. 이번 건 첫 번째보다 더 심각합니다. 뭔데? 한국 위성이 이란의 전자전 장비를 역이용했습니다. 파일을 여는 순간 위기관리센터 안의 모든 시선이 중앙 스크린으로 쏠렸습니다. 주변의 키보드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80명이 넘는 인원이 하던 일을 멈추고 스크린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제 크라수아 전자전 장비를 가동해서 핵시설 상공에 강력한 전파, 장막을 펼쳐놓은 상태였습니다. 어떤 위성이든 레이더 신호를 쏘면 노이즈에 파묻혀서 쓸모없는 데이터만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오펙 레이더 위성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미국 위성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한국 위성은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습니다. 나오미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제 입이 점점 벌어졌습니다. 한국 위성은 이란의 방해 전파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자기 것처럼 써먹었습니다. 이란이 쏘아올린 강력한 전자기파가 지하 구조물에 부딪혀 굴절되는 패턴을 역으로 수집해서 구조물의 형태를 더욱 정밀하게 읽어낸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방에서 적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보통이라면 그 빛에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못 봅니다. 하지만 한국 위성은 그 빛을 피하는 대신 빛이 벽과 가구에 부딪혀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읽었습니다. 적의 손전등으로 적의 집 구조를 파악한 겁니다. 잠깐, 적이 방해하면 할수록 더 잘 보인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보좌관님. 크라수아가 강하게 전파를 쏘면 쏠수록 한국 위성의 인공지능은 그 전파가 지하 구조물에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미세한 굴절을 더 많이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란은 자기 손으로 자기 핵시설의 설계도를 한국 쪽에 넘겨준 격이 된 겁니다. 그 순간 에이탄 쇼르의 몸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팔짱이 풀렸습니다. 4주 전 한국 방문단을 7분 만에 쫓아내고 기술 자료를 쓰레기통에 던진 이래 처음으로 그의 자세가 바뀐 겁니다. 양손이 축 내려갔고 눈이 모니터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이어서 두 번째 데이터에 포함된 추가 분석 결과를 읽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전자전 역이용으로 확보한 정보 목록이었습니다. 미사일 이동 경로, 지하 4층에서 수직 갱도까지 이동용 레일 시스템 확인, 탄두 장착 후 발사까지 예상 소요 시간 3시간 50분, 발사대 위치 핵시설 동쪽 2.8km 지점 위장 구조물 아래, 지표면 온도 분석으로 최근 36시간 이내 발사대 덮개, 개폐 흔적 확인, 보복 발사 시나리오, 핵시설 피격 시 자동 보복 프로토콜 가동 예상, 32발의 탄도 미사일이 사전 입력된 좌표를 향해 발사될 것으로 추정, 목표 좌표 4곳 식별 완료, 위기관리센터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32발. 이란이 공격받으면 보복으로 32발의 미사일을 발사한다. 목표는 이스라엘 도시들과 주변 미군 기지. 한국 위성은 적이 반격할 미사일의 숫자와 발사 각도와 목표 지점까지 미리 계산해 놓은 겁니다.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전쟁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칼을 건네면서 동시에 그 칼을 휘두를 때 벌어질 모든 반작용까지 산출해서 함께 넘겨준 겁니다. 나오미, 이 보복 시나리오의 신뢰도는? 한국 측이 자체 삼각 검증을 거쳤습니다. 다중 대역 레이더 데이터, 간섭계 지표면 변이 데이터, 전자전 여기용 데이터를 교차 대조했습니다. 종합 신뢰도 98.1%, 98.1%. 그 숫자가 에이탄 쇼르의 귀에도 박혔을 겁니다. 에이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눈을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4주 전의 오만함도 1시간 전의 불신도 사라진 눈이었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건 하나, 두려움이었습니다. 에이탄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35년간 모사드를 이끌며 전 세계 어디에서든 원하는 정보를 빼내오던 남자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 앞에서 처음으로 할 말을 잃은 겁니다. 15초간 에이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관리센터의 에어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침묵은 4주 전 그가 내뱉은 모든 조롱과 비웃음이 먼지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이쯤 되자 분노도 수치심도 더는 제 안에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건 순수한 전율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서웠습니다. 떠들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4주 전 모욕을 당하고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술을 갈고 닦아서 세계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완벽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침묵 속의 자신감, 그 겸손한 칼날이 어떤 핵무기보다 무서웠습니다. 한국 데이터의 충격파는 텔아비브를 넘어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첫 번째 패키지가 도착한 지 3시간 만에 제 앞에는 전 세계 정보기관에서 걸려온 통화 요청이 11건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국방부 정보감시정찰 차관보가 긴급 보안 회선으로 연락해 왔습니다. 평소에 느긋하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베렌, 한국 데이터를 공유받았다. 우리 국가정찰국 분석팀이 검증한 결과가 나왔는데 경악스럽다. 우리가 연간 49조 원을 쏟아붓는 시스템이 18개월간 추적하면서 위치만 대충 잡아놓은 시설의 내부 5개 층이 전부 드러나 있어. 지리하 38m까지. 이건 우리 KH 위성으로도 불가능한 수준이야. 대체 한국이 뭘 만든 거야?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위성 데이터에 대한 공동 접근 프레임워크를 즉시 협의하고 싶다. 워싱턴에서 직접 연락하겠다. 한국 측 창구를 공유해 줄 수 있나? 미국, 연간 49조 원을 정찰위성에 쏟아붓는 세계 최강의 눈. 그 미국이 한국 데이터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세계 정보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영국에서 왔습니다. GCHQ 소속 위성 분석관이 나토 보안 채널로 보고서를 전송해 왔습니다. 나오미가 그 보고서를 읽어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위성 데이터를 독자 분석한 결과 한국의 다중 대역 합성계구 레이더 동시 운용 기술과 위성 탑재, 인공지능 실시간 분석 능력은 현재 서방 진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기술 격차를 연구 개발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소 10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긴급 기술평가회의 소집을 권고합니다. 10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서방 진영 전체가 한국에 10년 뒤처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이스라엘도. 세 번째는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군사정보부 DRM에서 독자 검증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한국 데이터의 신뢰도를 자체 알고리즘으로 재검증한 결과 98.1% 확인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한 줄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과의 위성 기술 협력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격상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프랑스가 한국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격상한다고. 위성 분야에서 독자 기술을 고집해온 프랑스가요. 네 번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보총국에서 비공식 채널로 접촉해온 겁니다. 한국과 위성정보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싶다. 조건은 상관없다. 한국 위성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만 확보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제공하겠다. 무엇이든. 사우디가 그 단어를 꺼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 한국에 무엇이든 주겠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등골이 서늘해진 건 5번째 보고였습니다. 군정보부 아만에서 올라온 기밀 보고서.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 산하.
우주감시팀이 한국 위성의 이번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다는 정보였습니다. 아마니 내부 소스를 통해 입수한 중국 측 극비 보고서의 결론이 이랬습니다. 한국의 위성 탑재 인공지능 기술과 다중 대역 레이더, 동시 운용 능력은 중국이 최소 8년 이상 뒤처져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에지 컴퓨팅 칩의 우주 환경, 내구성은 현재 중국 기술로 복제 불가. 한국 반도체 기술의 군사적 전용이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음. 긴급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중국이 긴급 대응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세계 2위 군사 대국이 한국 위성 기술에 대해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보고서를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4주 전 에이탄이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라 비웃었던 그 나라. 대학원 세미나에서나 하라고 조롱했던 그 기술. 그것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사우디와 중국을 동시에 경악시키고 있었습니다. 에이탄은 이 보고들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미국 보고가 들어왔을 때는 미간을 찌푸렸고, 영국 보고에는 입술을 깨물었고, 프랑스 보고에는 고개를 돌렸고, 중국 보고에 이르러서는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창도 없는 지하 벽을 멍하니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4주 전 쓰레기통에 던진 자료가 이만큼의 무게였다는 거야. 에이탄이 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그것은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무너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돌멩이가 빠지는 소리였습니다. 에이탄의 부하인 모사드 기술분석관 요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한국 데이터를 우리 분석 시스템에 정식 입력할까요? 지금까지 검증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작전에 활용 가능합니다. 에이탄이 요시를 돌아봤습니다. 자기 부하가 한국 데이터를 정식으로 쓰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4주 전이었다면 에이탄은 한마디로 잘라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3초간 요시를 노려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동의도 거부도 아닌 묵인이었습니다. 에이탄 쇼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감탄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건네준 완벽한 설계도 앞에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타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타격한다면 32발의 보복 미사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데이터가 도착한 지 5시간 뒤 총리실에서 긴급 안보 강요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총리 공관 지하 안보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안은 이미 팽팽한 긴장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총리 아론 갈릭을 중심으로 국방장관, 외교장관, 군정보부장, 공군사령관, 그리고 에이탄 쇼르까지 원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면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이 보내온 무지갯빛 등고선 지도가 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건조했습니다. 누군가 타놓은 터키식 커피의 쓴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베렘 보좌관, 브리핑하세요. 총리의 명령에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히 잡으려 했습니다. 총리님, 이스라엘의 정찰위성 6기와 미국 정찰위성 9기, 합계 15기가 전자전 공격과 기상 악화로 비활성 상태입니다. 서방 진영의 하늘 위 눈이 전부 감긴 상태에서 현재 유일하게 중동 상공에서 가동 중인 정찰 자산은 대한민국의 위성입니다. 공군사령관 엘리 나운 중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직설적인 군인이었습니다. 잠깐, 한국 위성이 유일한 눈이라고? 우리가 연간 6조 7천억 원을 집행하는데 한국 위성 하나에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까? 유감스럽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사령관님.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군정보부장이 안경을 벗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데이터의 신뢰도를 독자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있습니까? 스크린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보내온 데이터는 3가지 독립 방식으로 교차 검증되어 있습니다. 다중대역 합성계구 레이더 데이터, 간섭계 지표면 변이 데이터, 그리고 이란 전자전 장비를 역이용해서 얻은 지하 구조물 데이터가 3번째 검증 수단입니다. 종합 신뢰도 98.1%. 이 수준의 삼각 검증은 우리 시스템에서도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총리가 스크린 위에 등고선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지하 5층 핵물질 저장소를 나타내는 붉은 구역에 멈췄습니다. 총리의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이 남자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유부단함이라고는 DNA에 없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주먹을 쥔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겁니까? 우리 정보기관의 도움 없이 완전히 독자적입니다. 총리님. 자체 개발한 위성,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자체 개발한 레이더 기술로 이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한 박자 쉬고 이어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뱉는 것이 35년 안보 경력 중 가장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기술 중 일부는 현재 이스라엘이 보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유하지 못한 정보 감시 정찰 분야에서 이스라엘이 세계 3위라는 전제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에이탄 쇼르가 의자 등받이를 움켜잡는 게 보였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공군 사령관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6조 7천억 원을 쓰고도 한국만 못하다는 소리입니까? 그 예산이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사령관님,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접근 방식의 차이입니다. 저는 스크린에 한국 위성 모델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위성을 크게, 렌즈를 크게, 시스템을 크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드웨어의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위성 크기는 우리의 7분의 1이지만 그 안에 인간의 두뇌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을 심었습니다. 하드웨어의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돌파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의 뿌리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인 반도체 기술입니다. 에이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반도체. 4주 전 자기가 비웃었던 바로 그 단어가 이제 이스라엘의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로 돌아온 겁니다.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가 뭘 알겠냐고 했던 그 입으로 이제 반도체 기술이 위성의 두뇌가 되었다는 보고를 들어야 하는 아이러니. 에이탄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총리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20초가 지났을까? 총리가 눈을 뜨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격 작전을 수립하세요. 총리님, 타격 후 이란의 보복 미사일에 대한 방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 위성의 분석에 따르면 32발의 탄도 미사일이 발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 좌표 4곳에 텔아비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32발, 텔아비브가 포함된 4곳의 좌표. 이건 수백만 이스라엘 국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국방장관이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총리님, 아이언돔과 데이비즈 슬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2발을 동시에 상대하기에는 요격 포대수가 부족합니다. 이란이 디코이를 섞어서 발사하면 표적 식별의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뮬레이션 결과 아이언돔 단독 대응 시 요격률은 65%입니다. 65%라 35%가 뚫린다는 뜻 아닙니까?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기지에 동맹국이 배치한 추가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어떤 체계입니까? 대한민국의 천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웅성거렸습니다. 하늘의 눈도 한국, 땅의 방패도 한국, 세계 3위 정보 강국 이스라엘의 안보가 한반도에서 건너온 기술, 두 가지에 달려있다는 현실이 이 테이블 위에 놓인 겁니다. 공군 사령관이 팔짱을 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이 눈이 되고 한국이 방패가 된다. 이건 우리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시나리오야. 에이탄 쇼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나온 목소리는 칼날 같던 평소와 달리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총리님, 제가 4주 전에 한국 방문단을 돌려보냈습니다. 기술 자료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이탄 쇼르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걸 들은 사람은 이 방에 있는 누구에게도 처음이었을 겁니다. 모사드 해외작전국장, 자존심이 뼈에 박힌 남자, 틀린 적이 없다고 믿는 남자, 그 남자가 총리 앞에서 자기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인정은 아니었습니다. 에이탄의 눈에는 아직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존심의 마지막 파편 같은 것. 입으로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자신이 졌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아직 한 발이 더 필요했습니다. 총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지만 서는 순간 방 전체를 압도하는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에게 내가 직접 전화하겠다.
회의실에 전류가 흐른 것 같았습니다. 총리가 직접 전화한다. 이스라엘 총리가 타국 정상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특히 안보 문제에서는요. 이스라엘은 자존심의 나라입니다. 건국 이래 그 자존심으로 사막에서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총리가 한국 대통령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에이탄이 눈을 감았습니다. 짧게.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그의 얼굴을 스친 감정은 분명히 고통이었습니다. 자기가 쓰레기통에 던진 자료 때문에 총리가 직접 전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총리실 보안 회선이 연결되었습니다. 통역관이 대기했고 회의실 전원이 숨을 죽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된 회선에서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3번의 신호음 뒤에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역관이 실시간으로 옮겼습니다. 총리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눈이 없습니다. 귀국의 위성만이 우리의 유일한 눈입니다. 이스라엘 국민 수백만 명의 안전이 귀국의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찰위성 데이터를 이스라엘의 최우선 정보 자산으로 활용하게 해주십시오.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의 등줄기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 대통령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건국 이래 어떤 전쟁에서도 타국에 이 정도의 요청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총리님, 대한민국은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저희 위성운용센터에 지금 즉시 실시간 데이터 링크 개설을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저희 천궁방어 시스템도 이번 작전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의 안전은 저희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총리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 이래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4주 전 자기 나라의 기술을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라며 쓰레기통에 쳐넣은 바로 그 나라가 보복도 조건도 없이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스라엘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 회의실에 30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전명 데저트 이글. 한국 위성이 제공하는 실시간 좌표로 정밀 타격을 감행한다. 보복 미사일은 천궁이 막는다. 이 작전의 성패는 한국 기술의 정확도에 달려 있다. 실행하세요. 총리가 상황실을 나간 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여전히 한국 위성이 보내온 등고선 지도가 떠 있었고 화면 아래 구석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대전 위성운용센터 제공. 대전. 한반도의 작은 도시. 그곳의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키보드를 두들긴 엔지니어들이 만든 위성 하나가 이 순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55조 원이 해내지 못한 일을 그 대전이라는 곳의 사람들이 해낸 겁니다. 에이탄 쇼르가 회의실을 나서다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멈춘 채 3초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막에서 눈이 먼 날이라. 그가 4주 전 코웃음 쳤던 바로 그 한마디를 되뇌고 있었습니다. 강민혁 박사의 예언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현실이 된 겁니다. 에이탄은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모사드 해외작전국장의 자존심이 무거운 짐이 되어 그 등을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실전이었습니다. 한국의 눈이 찾아낸 적의 급소를 향해 이스라엘의 주먹이 날아가야 했고 뒤이어 쏟아질 죽음의 비를 한국의 방패가 막아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안 전화를 들었습니다. 작전실 연결해주세요. 한국 측과의 실시간 데이터 링크를 지금 즉시 개통합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22분이었습니다. 텔아비브의 하늘에 희미한 여명이 번지기 시작했지만 중동 상공 400km에서는 한국의 초록색 눈이 여전히 잠들지 않고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찍어낸 좌표를 향해 이스라엘 공군 전폭기가 이미 항로를 잡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눈과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군대의 조합, 그 핵심이 한국이라는 사실이 이 밤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 F-35 스텔스 전폭기 편대가 목표
상공에 도달한 것은 중동 현지 시각 새벽 4시 7분이었습니다. 텔아비브 국가위기관리센터의 대형 스크린에 전폭기 항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그 옆 화면에는 한국 위성이 초 단위로 갱신하는 목표 지역의 열감지 데이터가 동시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보내온 타격 좌표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여기를 때려라가 아니었습니다. 지하 38m 3층 엔진 테스트실 북서쪽 모서리 0.2mm 지표면 수축이 가장 크게 관측된 지점 콘크리트 차폐벽의 구조적 취약점이 집중된 반경 1.8m 이내 그곳을 정확히 관통하면 연쇄 폭발이 핵물질 저장소의 3중 차폐벽까지 무너뜨린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80명이 넘는 분석관과 장교들이 가득 찬 위기관리센터 한가운데 서서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손에는 총리에게서 전달받은 최종 타격 승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타격 개시. 제 명령과 동시에 F-35의 무장창이 열렸습니다. GBU-28 벙커버스터, 무게 2300kg짜리 지하 관통탄 2발이 사막을 향해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위성이 실시간으로 좌표를 수정하며 폭탄의 낙하 궤적을 보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람 속도, 기압 변화, 모래 폭풍이 만들어낸 공기, 밀도 차이까지 전부 계산에 넣어서 0.1초 단위로 미세한 궤적 조정 데이터를 쏘아보냈습니다. 400km 상공의 위성이 지상을 향해 떨어지는 폭탄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한국-이스라엘 연합정밀 타격이었습니다. 착탄까지 15초. 나오미가 카운트를 시작했습니다. 위기관리센터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입을 다무니 에어컨, 바람 소리와 서버의 윙거림만이 텅 빈 것처럼 공간을 채웠습니다. 10초. 양손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손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선 에이탄 쇼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팔짱을 풀고 양손을 허벅지에 붙인 채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착탄. 열감지 데이터가 순간적으로 하얗게 번졌습니다. 지진 감지 센서가 리히터 규모 4.1의 진동을 포착했습니다. 한국 위성은 착탄 순간에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폭발의 열기가 가라앉기도 전에 합성계구, 레이더를 가동해서 지하 구조물의 파괴 정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4초 뒤 한국 측에서 즉각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나오미가 화면을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1차 관통탄 목표 직격. 지하 3층 엔진실 관통 확인. 2차 관통탄 지하 5층 차폐벽 붕괴. 핵물질 보관구역 연쇄 폭발 진행 중. 착탄 5차 0.6m. 0.6m. 400km 상공의 위성이 찍어준 좌표로 투하한 폭탄이 수십 미터. 땅속을 뚫고 들어가서도 목표물에서 고작 0.6m밖에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국 위성 좌표의 정확도가 그만큼 완벽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위기관리센터에서 환호가 터져 나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보복 발사 감지. 탄도 미사일 32발 발사 확인. 추가로 디코이 20발 분리. 총 56개 비행체. 방위 238도에서 265도. 예상 도달 시간 4분 10초. 한국 위성이 예측한 그대로였습니다. 이란이 피격되자마자 자동 보복 프로토콜이 작동해서 사전 입력된 좌표를 향해 32발의 탄도 미사일이 일제히 솟구쳐 올랐습니다. 거기에 요격을 교란하기 위한 디코이 20발이 추가로 뿌려졌습니다. 총 56개의 비행체가 이스라엘과 주변 미군 기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목표 좌표 4곳. 한국 위성이 사전에 파악한 대로였습니다. 텔아비브, 하이파, 그리고 미군 기지 2곳. 텔아비브. 이 도시에는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국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아이들과 노인들과 가족들. 그 머리 위로 32발의 죽음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4분 10초.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국이 미리 계산해 둔 보복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32발이라는 숫자도 발사 각도도 목표 좌표 4곳도 한국 위성이 이미 파악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현지 요격 부대에 사전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언돔 레이더가 56개 비행체를 포착했습니다. 스크린 위에 56개의 점이 동시에 깜빡이며 물밀듯이 쏟아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이언돔 시스템 과부하, 표적 식별 실패, 진짜 미사일과 디코이 구별 불가, 수동 전환 중. 공군 사령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이라는 진짜 미사일 사이에 디코이를 교묘하게 섞어서 발사한 겁니다. 아이언돔은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6개 점이 전부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잘못 쏘면 요격 미사일만 낭비하고 진짜 탄두는 뚫립니다. 남은 시간 3분 12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텔아비브에 사는 300만 명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도 텔아비브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제 손주가 지금 이 도시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스크린 한쪽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색 데이터. 한국 시스템에서 오는 신호였습니다. 천궁 시스템 가동 개시. 표적 데이터 수신 중.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기지. 그곳에 배치된 한국산 천궁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눈을 뜬 겁니다. 천궁은 한국 위성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위성이 사전에 파악해둔 이란의 발사대 위치, 미사일 발사, 각도, 탄두의 예상 질량 데이터가 천궁의 인공지능에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이언돔이 56개 점을 앞에 놓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헤매고 있을 때 천궁의 인공지능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비행 중인 56개 비행체 각각의 궤적 편차와 질량에서 비롯되는 공기 저항 차이를 한국 위성의 사전 데이터와 대조해서 진짜 탄두 32발과 디코이 24발을 순식간에 걸러냈습니다. 천궁 시스템 표적 식별 완료. 실탄두 32발 분리. 디코이 24발 제외. 전 포대 일제 사격 준비 완료. 나오미가 읽어주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의 80명 전원이 숨을 삼킨 채 스크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1분 48초. 발사. 중동의 밤하늘이 대낮처럼 하얗게 밝아졌습니다. 천궁 미사일이 콜드 론칭 방식으로 발사관에서 수직으로 툭 튀어오른 뒤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며 무시무시한 각도로 꺾여 적의 탄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스크린에 표시된 궤적이 밤하늘에 칼날을 그은 것 같았습니다. 히트킬. 천궁은 폭약이 아니라 초속 수킬로미터의 운동 에너지로 적 탄두를 직접 들이받아 분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금속 덩어리가 마하를 넘는 속도로 돌진할 때 발생하는 충격은 소형 폭탄과 맞먹습니다. 한 번 명중.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 명중. 세 번 명중. 연쇄적으로 명중 보고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이란 미사일을 나타내는 붉은 점들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7번 명중. 8번. 9번. 10번. 위기관리센터 안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스크린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5번 명중. 16번. 17번. 18번. 이스라엘 쪽 아이언돔도 뒤늦게 천궁의 표적, 식별 데이터를 공유받아 나머지 미사일을 향해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요격은 이미 천궁이 끝내고 있었습니다.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32번째 미사일은 다른 것들과 달랐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궤적을 비틀며 기동 변환을 시도했습니다. 요격을 피하려는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텔아비브를 향한 미사일이었습니다. 300만 명이 사는 도시를 향한 마지막 화살이었습니다. 4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4초가 4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위기관리센터의 80명 전부가 숨을 삼킨 채 스크린의 붉은 점 하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5살짜리 아이의 웃는 얼굴이 머릿속에 번졌습니다. 제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2번 명중. 전탄 요격 완료. 방어선 돌파 제로. 위기관리센터가 터졌습니다. 함성도 울음도 탄식도 뒤섞인 폭발이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나오미가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모니터 앞에서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공군 사령관이 옆 사람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분석관 한 명이 의자에 주저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32발 전탄 요격. 디코이 24발을 정확히 걸러내고
진짜 미사일만 골라서 단 한 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표적 식별조차 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한국의 천궁이 단독으로 해낸 겁니다. 에이탄 쇼르. 저는 그를 찾았습니다. 위기관리센터 한쪽 구석이었습니다. 에이탄은 벽에 등을 기대다가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80cm가 넘는 체구가 벽을 타고 주저앉는 모습이 거대한 건물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바닥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4주 전 한국 방문단을 7분 만에 쫓아낸 남자. 기술 자료를 쓰레기통에 던지며 웃었던 남자.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가 정보전을 알겠냐고 비웃었던 남자. 모사드가 삼성한테 손을 벌릴 수 없다고 이를 갈았던 남자. 그 남자가 이스라엘 군 지하 벙커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에이탄의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갈라진 목소리가 손바닥 뒤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틀렸어. 전부 틀렸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모사드 해외작전국장 에이탄 쇼르가 35년 정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뱉은 완전한 패배 선언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한국의 눈이 적의 모든 것을 낱낱이 읽었고 땅에서는 한국의 방패가 죽음의 비를 완벽하게 걷어냈습니다. 눈도 한국이었습니다. 방패도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에이탄에게 다가가 한 발짝 앞에 멈췄습니다.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에이탄이 무너지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자존심이 뼈에 박힌 남자가 그 뼈를 스스로 부러뜨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30초쯤 지났을까? 에이탄이 손을 내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는 눈빛에는 오만함도 냉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건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부끄러움. 베렌. 한국 사람들한테 전해줘. 에이탄이 마른 입술을 달싹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감사하다고. 그리고 에이탄 쇼르가 사과한다고. 에이탄의 인정. 그것이 이 밤의 진짜 종착점이었습니다. 이란 핵시설을 파괴한 것보다 32발을 유격한 것보다 에이탄 쇼르라는 남자가 한국에 사과한다고 말한 그 순간이 제게는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작전이 끝난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소식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위성정보 최우선 공유협정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영국이 파이브 아이즈 정보동맹에 한국을 옵저버로 초청하자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위성기술이 동맹의 안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와 사우디가 한국과 위성정보 협력 협정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기업들의 주가가 일주일 만에 23% 급등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전율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남긴 단 한 줄의 답변이었습니다.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차가운 한 문장.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구해놓고도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는 그 절제된 침묵. 그것이 진짜 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가 해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면 오히려 덜 무서웠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음에도 필요하면 또 해주겠다는 무언의 약속처럼. 아니, 다음은 당신들 차례일 수도 있다는 조용한 경고처럼. 작전 종료 8일째 되는 날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대전. 총리가 직접 지시한 방문이었습니다. 한국 위성운용센터에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감사를 전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에이탄 쇼르도 함께 갔습니다. 자기 입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제안을 들었을 때 놀라지 않았습니다. 에이탄은 자기가 던진 돌의 무게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남자였으니까요. 인천공항에서 대전까지 차로 2시간 반.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빈틈없이 연결된 고속철도, 곳곳에 솟아있는 반도체 공장의 실루엣. 에이탄은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주 전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었던 그 반도체 공장들이 하나둘 스쳐 지나갈 때마다 에이탄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단 하나였습니다. 작다.
이스라엘 국방부 키르아 단지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허름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외관이었습니다. 그 작은 건물에서 55조 원짜리 시스템을 이긴 기술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위성운용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코끝에 인스턴트 커피의 쓴 향과 전자기기의 열 냄새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좁은 방에 모니터 16대가 빼곡하게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빈 컵라면 용기와 커피캔이 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위성궤도 차트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누군가 밤을 새운 흔적인 담요가 접혀 있었습니다. 이곳이었습니다. 이 좁은 방에서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 모니터들 앞에서 55조 원짜리 거인들이 전부 쓰러진 밤에 혼자 깨어 세상을 지켜봤습니다. 이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며 이스라엘 국민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할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에이탄이 방을 둘러보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안에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위성 발사 성공 뒤에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하나같이 까만 뿔테 안경을 쓰고 구겨진 셔츠를 입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군복도 없었고 빛나는 훈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연구원들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전부였습니다. 에이탄이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젖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강민혁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4주 전 텔아비브에서 봤을 때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깔끔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양복, 단단한 눈빛, 처음 악수할 때 느꼈던 그 두꺼운 굳은 살.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쾌감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가슴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박사님, 사과드려야 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5년간 이스라엘 안보를 지키며 타국에 사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과였습니다. 4주 전 저희가 여러분의 기술을 무시했습니다. 발표를 잘라버렸습니다. 기술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오만이었습니다. 21번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에이탄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사드 해외작전국장이 타국 연구원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지난 작전에서 35년 안보 경력의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수백만 이스라엘 국민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에이탄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의 눈에는 4주 전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7분 만에 발표를 끊었던 남자. 대학원 세미나에서 하라고 조롱했던 남자. 기술 자료를 쓰레기통에 던진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에이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웠습니다. 강 박사님, 4주 전 제가 여러분의 자료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간 뒤에 직원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연구원들도 있었을 겁니다.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에이탄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 자료에 담긴 기술이 일주일 전 제 나라를 구했습니다. 제 가족이 사는 텔아비브를 구했습니다. 저는 35년간 모사드에서 일하면서 틀린 적이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크게 틀렸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에이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모사드 해외작전국장이 한국 연구원들 앞에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은 누구도 잊지 못할 겁니다. 저도 잊지 못할 겁니다. 강민혁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이긴 자의 여유가 아니라 동료로 인정받은 사람의 안도감 같은 미소였습니다. 보좌관님, 쇼르 국장님, 저희는 사과를 받으려고 위성을 만든 게 아닙니다. 강민혁 박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크기가 힘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힘이 진짜 힘입니다. 저희 위성은 작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대한민국 연구원 수천 명의 밤샘과 땀이 들어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빌릴 수 있지만 그 안에 심는 지능은 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진짜 무기입니다. 강민혁 박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두꺼운 굳은 살이 다시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4주 전에는 흘려보낸 그 감촉이 이번에는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 굳은 살이 만들어낸 겁니다. 55조 원짜리 거인들을 이긴 작은 위성을, 32발의 죽음을 막아낸 완벽한 방패를 이 손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35년 군 생활에서 가장 깊은 경례였습니다. 타국 기술자에게 올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경례. 적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저는 35년 경력에서 가장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작은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의 엔지니어들에게, 그들의 손에 박힌 굳은 살에, 그 굳은 살이 만들어낸 잠들지 않는 눈에 강민혁 박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4주 전 모욕을 당할 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눈이 경례를 받는 순간 처음으로 젖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한국 연구원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에이탄이 제 옆에서 같은 동작을 했습니다. 경례. 모사드 해외작전국장의 경례. 4주 전 쓰레기통에 자료를 던지던 그 손이 이마 위로 올라갔습니다. 에이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이 남자가 우는 걸 본 게, 하지만 이번 눈물은 일주일 전 위기관리센터 바닥에서 흘렸던 것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패배의 눈물이었지만 지금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대전을 떠나는 차 안에서 에이탄이 처음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온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베렌, 저 사람들 연구실 봤지? 우리 모사드 화장실보다 작았어. 네, 저기서 그걸 만들었어. 컵라면 먹으면서, 인스턴트 커피 마시면서. 에이탄이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전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35년간 정보전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 진짜 무서운 적은 큰 소리 치는 놈이 아니야. 조용한 놈이야. 맞아도 참고, 비웃어도 참고, 쓰레기통에 자료 던져도 참는 놈. 그러다가 필요한 순간에 완벽한 답을 내놓는 놈. 그게 진짜 무서운 거야. 에이탄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야. 이제 알겠어.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차를 잠시 세웠습니다. 한국의 겨울 밤하늘이 맑았습니다. 수천 개의 별이 촘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이 묵묵히 지구를 돌고 있을 거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존재가 일주일 전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55조 원의 거인들이 전부 쓰러진 밤에 홀로 깨어 세상을 지켜본 작은 눈. 그제야 강민혁 박사가 4주 전 텔아비브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의 진짜 뜻을 깨달았습니다. 사막에서 눈이 먼 날, 저희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하늘이 맑을 때 수조 원짜리 위성들은 화려했습니다. 누구보다 선명하게, 누구보다 넓게 세상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고 적이 눈을 가리는 순간 그 거대한 시스템은 무너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작은 위성은 폭풍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적의 방해마저 무기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드웨어의 크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지혜로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의 작은 땅. 하지만 그 작은 땅에서 시작된 기술이 세계의 안보 질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덩치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생각하는가, 얼마나 깊이 보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지혜를 가졌는가. 그것이 진짜 힘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문을 연 것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의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에이탄도 옆에서 같은 동작을 했습니다. 4주 전 한국의 기술을 쓰레기통에 던진 남자와 그것을 묵인한 남자가 나란히 서서 한국의 하늘에 경례하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큰 반전이 또 있을까요? 대전의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이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의 엔지니어들에게, 그들의 손에 박힌 굳은 살에, 그 굳은 살이 키워낸 잠들지 않는 눈에, 대한민국의 독수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하늘을 조용히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폭풍도, 어떤 어둠도 가릴 수 없는 눈으로.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눈이 세계의 안보를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 뿐입니다. 400km 상공에서 잡아낸 0.2mm의 지표면 수축, 67MB 안에 압축된 완벽한 작전 보고서, 32발의 죽음의 비를 단 한 발도 놓치지 않은 완벽한 방패.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라고 무시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도체 기술이 위성의 두뇌가 되고 미사일의 눈이 되어 세계를 핵전쟁의 벼랑 끝에서 끌어올렸습니다. 대전의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키보드를 두들긴 엔지니어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묵묵히 실험을 반복했던 사람들, 그들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이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 요나탄 베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5년 안보 경력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모사드 해외작전국장 에이탄 쇼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적은 큰 소리 치는 놈이 아닙니다. 조용한 놈입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안보수장이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자부심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